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200만의 아프간인들이 피난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300여 명의 아프간 특별 공로자들이 군 수송기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고국을 떠나올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협력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 아프간 정세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을까요? 미군이 두고 간 무기를 탈레반이 줍줍했다거나 외신의 오보를 그대로 내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전명 미라클이라고 하던데 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협력자들 300여 명? 군수송기를 통해서 국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국제 정세가 여러모로 요동을 쳤는데요. 네. 관련한 미디어 비평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프가니스탄 무장 조직이죠. 탈레반이 지난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 비카인즈에 이제 아프간으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4천여 건이 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요. 네. 탈레반 점령 직후에 아프가니스탄 공항 모습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죠. 네네. 네, 탈레반의 보복 등을 피해서 현지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심지어 압살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네. 또 저는 이게 참 좀 찡했는데 그 해외 주둔군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던지는 아프간 엄마들의 정말 애가 끓는 현장 사진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한 보도들 어떻게 교수님 보셨어요? 네.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보도 역시 그동안 우리나라 그 외신 보도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살펴보면 이제 중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계 인프라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죠. 네. 사실 그동안 국제 뉴스에 대해서는 이번 중동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에 대한 언론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었습니다. 네. 세계 정세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해석이 없고 그냥 그저 외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이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외신의 이 불분명한 출처가 또 많다라는 거거든요. 국제 뉴스를 전할 때 어떤 외신을 받는지도 이제 외신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외신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뉴스를 점점 연성 뉴스로 소비되는 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자극적인 외신을 그대로 받아쓰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언론사보다 황색 언론, 타블로이드지 이런 것들을 받아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 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이제 외신을 받았어도 그렇다면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언론의 기본 역할인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 부분이 점점 생략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보를 받아쓰게 되는 거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혼돈스러운 현지 상황을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가장 많이 보도됐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네. 부르카를 쓰지 않은 채 길거리에 나왔다가 여성이 숨진 길에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이제 온건 통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하루 만에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을 총살했다라는 이제 보도거든요. 네. 이를 이제 대부분의 언론이 받았었고요. 포털 뉴스란에도 하루 이상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 YTN 팩트Y에서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네. 네, 탈레반 대변인이 여성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17일에 발표한 거는 이제 사실이죠. 근데 이 시점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발표 다음 날 불카를 입지 않은 채 외출했다가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의 모습 사진을 첨부한 중앙일보를 비롯한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미국 폭스뉴스에서 게시됐던 사진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탈레반이 아프간 북부에서 저지른 거는 맞지만 정확한 그 발생 시점은 알 수 없는 것이었고요. 이 같은 사진이 지난 8일부터 이미 SNS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폭스뉴스가 게재한 사진 속 여성은 탈레반과 아프간 군인 간의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17일 온건 정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17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폭스뉴스에서도 이제 이 사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이 그 오보인 폭스뉴스의 기사를 받았으면서 동일하게 오보를 생성해낸 겁니다. 물론 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빠르게 사실 확인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 분쟁 지역에서는.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 중대한 뉴스를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 BBC 등에서 다뤘겠죠. 근데 여기서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스뉴스에서만 이렇게 다룬 건데 우리 언론이 외신을 조금만 다양하게 살폈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을 이 탈레반이 다시 점령한 것 자체가 8월 15일. 그런데 이 내용에 말씀하신 부르카를 쓰지 않은 채 숨진 여성의 사진 기사는 이미 그 앞서서 한 일주일 전부터도 그렇죠. 네, 기사가 걸려 있었다. 그럼 뭔가 시점이 맞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언론에서는 참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기사인데 이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취재나 확인이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생략한 채로 외신을 인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제 뉴스라는 게 우리가 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창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좀 짚고 문제를 분석하고 깊이 있는 보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깊이 있는 보도보다는 되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프간 관련 보도에서 맥락을 짚어주는 뉴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네. 대부분의 이제 보도가 사용하는 단어, 영상, 또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인 것들이 많았죠.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이번에 가장 심각하다고 느껴진 건 보도에 게임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 원의 보도인데요. 탈레반 97조 규모 미군 무기 줍줍. 또 다른 골칫거리 예고에서 8월 18일 보도했고요. 경향신문도 같은 날짜입니다. 탈레반 아프간에서 97조 원어치 미군 무기 줍줍. 또 연합뉴스 군복부터 헬기까지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 탈레반이 줍줍. 이건 20일 보도고요.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도에 줍줍이라는 단어를 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정제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전쟁을 오락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줍줍이라는 용어가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거는 그 부동산에서 네, 청약되고 그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남은 것을 다시 일반인들한테 공개할 때 줍줍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원래 게임 용어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군이 그동안 아프간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이런 무기들, 미군도 사실은 탈출하기 위해서 미군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말 전쟁처럼 네네. 그 탈출을 치르던데 이렇게 획득한 무기를 줍줍했다. 사실은 거기는 앞서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우리가 너무 가볍게 다룬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 보도가 제법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요. 그 KBS가 지난 6월에 3주 동안 포털에 올라온 국제뉴스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 국제뉴스 상위 20개 가운데 17건이 가십성 기사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면에는 또 한 건만 실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인터넷판인 거고요.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도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면에는 안 실는 건데 네. 다만 이제 클릭수 유도를 위해서는 가십성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성 기사가 아닌 나머지 기사도 사실은 뭐 괜찮았느냐 그게 아니라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제목에서 클릭수를 유도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쌍따옴표 굉장히 제목에 많이 넣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연합뉴스 8월 19일자 보도인데 쌍따옴표 치고 똑똑 출근 안 하나? 물음표 쌍따옴표 이렇게 끝나고요. 탈레반 경제 살린다며 총 들고 집집 방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따옴표 안에 있는 앞부분 제목만 보면 이게 이제 심각성을 느끼거나 전쟁 상황의 위험을 느끼는 등의 그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대사 같은 거죠. 네.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 활동했던 한비아 씨 잘 아실 겁니다. 네. 이제 한비아 씨가 최근 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언론 보도가 이번에도 보니 너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언론 인권센터에서도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비평을 냈는데요. 언론의 보도 때문에 탈레반과 전쟁에 대해 그 왜곡된 이미지를 갖는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보도에서 우리 언론이 그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탈레반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거나 또 탈레반 대변인이 뭐 참을성 있게 답을 했다라는 식의 주관적 표현을 덧붙이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간의 비극을 탈레반의 노력과 성과로 표현했다라고 또 이 단체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나마 좀 의미 있는 보도들도 찾아보셨나요? 네, 뭐 이번에 특히 이제 국제사회가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일부 언론에서도 아프간 여성 또 아동 인권 하락의 우려를 다루는 기사들이 다뤄졌습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이제 중동 국가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주요 기사로 다룬 경우가 많지 않았다. 네. 그동안은 그랬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일면에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이번 사태에서 여성 인권 하락의 우려를 다룬 기사와 사진 등이 좀 많았고요. 다만 이런 이제 탈레반의 포갑적인 통치라든가 여성 탄압 등을 토대로 해서 허위 정보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칫 이슬람권 전반에 대한 혐오의 문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혐오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우리 정부 협력자의 적응 문제 등으로 많은 기사들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좀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6일 아프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현지 협력자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오히려 시민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놓은 것 보니까 더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이런 눈높이에 맞는 국제뉴스 보도들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정부 기관 협력자분들 이분들이 인도적인 특별 체류를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도착을 하셨지만 그 비행기 탑승 전에 찍힌 사진들을 보니까요. 모자이크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여행 허가증을 그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번호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그게 그냥 사진에 노출이 돼 버린다든가.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외교 당국과 또 군수 송기까지 나설 정도로 극비 상황인데 네. 이렇게 아프간 협력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들 언론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틀의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8월 9일부터 2주간 모니터를 했습니다. 첫 주는 휴가를 간 진행자 이동영 씨를 대신해 임재성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동영 작가처럼 시원시원한 진행의 느낌은 덜했지만
안정적이면서도 신뢰가는 진행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동영 작가의 휴가 기간 동안 뉴스 정면 승부 어떠셨습니까? 네, 먼저 오늘의 키워드 코너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가 번갈아 출연하면서 주요 이슈를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의 키워드라는 코너명이 무색하게도 오늘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다른 코너와의 차별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17일 오늘의 키워드 코너에서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만 부각하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한 이재명 지사에 관한 소식과 홍준표 의원의 대권 도전 공식 선언,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치 행보 등을 다뤘습니다. 그 전주인 8월 10일 방송에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발표한 공약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책 자문단 등이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이날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소재도 뉴스 정면 승부의 다른 방송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의 키워드를 들으면서 유익하다고 느꼈을 때는 정치권 이슈를 많이 다루는 뉴스 정면 승부가 놓칠 뻔한 이슈를 소개해 줄 때였는데요. 정치평론가가 아닌 경제지와 온라인 매체의 기자가 출연을 하다 보니 소재가 다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월 20일 방송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율 인하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코너가 아니었다면 뉴스 정면 승부에서 다뤄지지 않았을 것 같은 놓칠 뻔한 이슈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권 논쟁이 아닌 이슈로 다뤄진 몇 안 되는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정치권 이슈 외에 다른 뉴스를 좀 다뤘을 때 더 유익하다고 느꼈다. 오늘의 키워드인데 결과적으로는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네요.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건 해결사 코너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월요일은 대체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코너는 8월 9일 월요일 한 차례만 모니터했습니다. 사건 해결사는 사람들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고 출연자의 과거 수사 경험도 덧붙이면서 범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주는 코너인데요. 출연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이 좀 더 발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8월 9일 방송에는 고교생들의 폭행으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의 경위를 짚어줬고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각각 올린 국민청원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해줬지만 이미 많이 보도된 내용이 좀 있어서 새롭진 않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데 그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출연한 패널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수사의 아쉬운 측면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면 좋을지 등이 더해지면 차별성이 있는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건 해결사 외에 다른 코너는 어땠습니까? 네, 8월 10일 스포츠 측면 승부 코너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총평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달 지상주의 문제를 잠깐 다뤘었는데 사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우상혁 선수를 언급하며 이제 메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메달 지상주의를 벗어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노메달, 노골드 등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 메달 지상주의를 지향하자는 메시지가 더 선명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방송에서 정치인들의 이미지 정치 내용을 실컷 전한 다음에 이런 이미지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을 하거나 네거티브 공세로 방송 내용을 가득 채운 뒤에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방송 내용과 비판 내용이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방송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비전문가들이 개인적인 감상평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정도라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소한 메달 지상주의를 지적했다면 그에 걸맞게 노메달이나 노골드 같은 표현을 삼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정말 잘했다. 정말 우리 격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노메달이었다. 노골드였다. 예, 좀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방송 중에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8월 13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코너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 현안을 다뤘었는데요. 이날 박지희 아나운서가 가석방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당시에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었는데 법무부는 이와는 다른 내용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정보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이 좀 궁금했는데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찾아보니 한겨레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방송을 듣다 보면 특히 출처가 타사일 경우에 그 출처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처를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기도 하고 저처럼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고 싶은 청취자를 위해서라도 출처를 꼭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산울림.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지난 6월이었죠. 서울대학교 학생 기숙사의 청소 노동자였던 50대 이모 씨가 과중한 노동과 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할지 여부가 현재 심의 중이라고 하고요. 이달 초에는 인권 침해 여부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사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일 1톤에 가까운 기숙사 쓰레기를 혼자 감당했다. 또 관리자가 청소 업무와 무관한 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런 점들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네요. 예, 사회적 여론이나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아마 근로감독 결과를 갑질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72조 최근에 2년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위계적으로 우월적 지위 상황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서 내 업무 이외의 것을 시행하고 이게 정신적, 육체적 힘든 상황의 결과로 나타나면 네.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데 주로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건물에 네. 준공 연도를 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네. 필기 시험도 보게 하고 또 자기 근무 시간하고 연동되지 않는 행사에 드레스 코드를 입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식을 넘어가는 선에서 이루어진 거고 종합적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서울대 측에서는 이분의 이 사망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는 좀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부의 결론이 내려지고 나서 서울대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노동 감수성이라고 보는데요. 네. 서울대라는 공공기관의 대학에서 노동인지적 행정이 전무했고 노동 감수성은 단 1도 찾아보지 못했던 반응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초기에 보면 언론에서 표현상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나 노조 등에서는 이제 코스프레 행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사실은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부정 조직의 행태로 나타났던 것들이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예. 그 서울대는 일단은 이달 초에 총장명의에 사과를 했어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한 2달여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문제 제기 나오고 나서 2달 정도면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서울대라는 조직이 우리 보잖아요. 땡땡치킨, 네. 혹은 땡땡 IT 기업, 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좀 길어도 2, 3주 내에는 다 대부분 최고 경영진이 네. 최고 책임자가 재발 방지라든가 진상조사를 꾸린다든가 과정들이 2, 3주 이내 다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총장이 8월 2일 날 사과가 있기까지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사무처장이나 뭐 교수사회 되게 이제 부정적 기류가 있었고 노동조합이 또 과잉 반응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정치인들이나 일부 시민사회 단체 행동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네. 사실은 총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때가 늦은 사과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에 사망한 이 이모 씨의 그 사인은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알려졌어요. 예. 예, 고된 노동과 또 이런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그 지병이 사실 없었다고 하던데 그 지병이 없던 고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로사냐 아니냐 이 여부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산업재해인가 아닌가 여부는 지금 아직 판단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죠. 예, 그 보통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하고 별개로 네. 이 사망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인정 여부는 당사자 혹은 유가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신청을 하면 네. 질병판정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면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금 사실관계나 자료 이런 등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고요. 보통 빠르게 나도 한 두세 달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 관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적 워낙 현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날 거는 같고요. 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뇌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이제 산재 사망 사고나 운동의 흐름으로 보면 70년대 이제 진폐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화학물질 사고였고 90년대가 이제 근골격계 문제였거든요. 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현재 지금 우리가 근골격계 문제를 산재로 다룬다는 건 2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이거 해결되지 못한 반복되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정신건강, 괴롭힘이라든가 감정노동이라든가 번아웃, 스트레스가 쟁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20년 전에 뇌심혈관 질환 문제와 지금 괴롭힘 과로사 문제가 이제 한 세 가지가 오버랩된 노동환경 문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과로사 기준도 사실은 좀 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52시간 일주일 상한제를 했거든요. 네, 주 52시간제. 예,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네. 그런데 과로의 기준은 60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때 지난 3개월 평균 60시간을 했고 그게 일정 기간에 야간이나 추가 근무를 가중을 보는 건데요. 유럽연합은 이게 이제 60시간이 아니고 네. 52시간, 54시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유럽에서 청소노동을 동일한 업무를 했다 그러면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청소를 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가차없이 과로 산재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너무나 천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60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산재 여부 판단을 할 때 네. 동종 업무하고 일상적 수준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업무가 높지 않을 때가 있죠. 네.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업무가 높을 때도 있고. 네, 이번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보통 우리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걸 많이 시켜 먹고 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쓰레기도 많이 늘었다라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분도 그랬다고 하던데요. 지금 업무량을 보면 쓰레기 배출 이게 이제 리터로 표현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700리터가 넘게 했다 그러면 이제 700kg이 넘게 뭐 1톤 가까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배달 음식물 처리도 많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이제 과중된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서울대는 공공기관이 업무량을 재배치해 주는 게 필요했거든요. 추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업무량이 좀 적은 분들을 이쪽으로 좀 하고 우리가 저 피크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적정 배치하는 건데 이런 고려가 행정 관행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은 저는 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지난 2019년 8월에도 이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휴식 시간 중에 도련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하고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 사고였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해석과 판례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데 네. 이게 2019년 비슷한 시기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다는 건 사실은 산재 사망 관련해서는 사실 노동안전에서는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되풀이됐던 데 있어서는 저는 서울대가 갑질 여부에 떠나서 이건 사실은 인권의 차원에서 사실은 국립대 공공기관이 하지 않았어야 될 문제고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게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됐다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회사 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언론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라든가 건물 청소 노동자들의 가장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제 휴게 공간이거든요. 네. 제가 아는 견지에서 10곳 중에 9곳 이상은 지하에 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저는 표현상 이제 B1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전시 공간의 벙커 B1인데 사실은 청소 노동자들 휴게실이 왜 다 지하에 있어야 되느냐. 네. 그리고 20-30명이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 휴식하니까 되게 비좁은 공간의 면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렌즈, 시선을 좀 돌려보면 네. 이런 문제가 서울시립대에도 있었다가 서울시립대는 다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휴게 공간을 새로 짓는 데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유럽의 다수의 대학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지상에 있거든요. 왜 우리는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이었던 곳이라든가 고령, 저임금,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지하에 있는지 사실은 냉혹히 판단해야 되고요. 좀 그렇지만 교수님들은 그렇게 넓은 연구실에 다 한 칸씩 연구실을 배치해야 되는 기준과 네. 청소 노동자들이 수십 명이 그렇게 곰팡이 쓸고 조명과 환풍도 잘 안 되는 네. 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서울대학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인권의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달 초에 사실 이런 청소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 이런 집단 진정도 있었어요. 예, 다운표 측은 이제 화난 사람들이라고 네. 공동소송원인 인권위 이제 진정을 냈고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행복수고권이 있고 32조에 근로의 권리가 있다면 서울세 청소노동자들이 동일한 노동자로서 인권으로서 향유해야 될 가치, 기준, 노동환경에서 일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청소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혹은 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다양한 청소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권고를 내줬으면 하는 것도 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의견도 좀 제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사라지면서 표면적으로는 일단락이 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산재 사망의 판단 여부, 또 인권 침해 여부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사나 학교, 사회 곳곳에서 청소 노동자분들 늘 마주치죠. 사실 필수 노동자세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좀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끝으로? 지금 서울대와 같은 휴게 공간 이런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 수준이었는데 저는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법령에 구속력 있게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지하 휴게 공간을 지상으로 올리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지원 방식을 통해서 적정한 환경,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이렇게 정부가 모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